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곽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자, 열심히 일한 만큼 적정한 월급 받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답하기는 어렵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취업자들이 어디서 일하고 또 얼마를 받는지 조사한 자료를 내놨는데요. 이 월급 오르는 월급쟁이가 많았는데 반대로 월급이 2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이들도 늘었습니다. 또 종사자 숫자가 눈에 띄게 증가한 직업도 있었는데요. 통계에 담긴 월급쟁이의 현실,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월급쟁이의 월급 수준에 대한 통계청 자료에 담긴 의미 하나하나 짚어보죠. 우선 평균 급여가 어느 정도였는지 이거부터 볼까요? 네, 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올해 4월 기준으로 조사한 임금 근로자 월급 수준을 보면 이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임금 근로자 가운데 9.4%가 1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월급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인 임금 근로자 5.9%였습니다. 임금 근로자 4명 중 1명은 월급이 200만 원에 못 미친다는 얘기겠죠. 월급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3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400만 원 이상 월급을 받는 사람 20%를 돌파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얘기는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1년 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월급의 차이는 어느 정도였나요? 자, 일단 지난해와 좀 비교를 해보자면요. 대체로 월급이 1에서 1.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또 월 평균 임금이 200만 원 이상인 취업자 비중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4.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월급 사정이 좀 나아졌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일단 통계청 자료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전체 근로자 가운데 200만 원 미만을 받는 비중은 201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네. 근로자는 반대로 그 이상 받는 근로자는 역대 최고치였다고 하는데요. 이 가장 큰 이유로는 우선 최저임금이 오르는 걸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전체 근로자 가운데 임금 수준이 양호한 상용 근로자 비중이 55% 정도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경련이 내놓은 노동지표 비교 자료를 봐도 이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서 연평균 임금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코로나19 이후에 산업별로도 희비가 엇갈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월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산업별로 이 온도차가 뚜렷했습니다. 코로나19 터널 속에서 장기간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숙박업과 음식업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월급 100만 원 미만 근로자 중에서는 해당 업종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월급 400만 원 이상 근로자 가운데는 전문직과 과학, 기술 서비스업의 종사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네. 일자리 역시도 업종별로 비슷한 분포일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체 취업자를 좀 살펴보면요. 음식점업 취업자가 5.6%로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 숫자 역시 1년 전보다는 2.8% 줄어든 겁니다. 올 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음식점을 비롯한 대면 서비스업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면 서비스업 고용 부진 여전하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원인으로 이 보험과 연금 관련 서비스업도 상황은 좀 마찬가지로 취업자가 줄었는데요. 네. 무엇보다 은행이 점포를 줄이고 또 인력도 줄이면서 은행권, 저축기관의 취업자도 8.7%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늘어난 직군은 어느 분야가 있었나요? 네,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취업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0%나 증가를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취업자도 10.3% 늘었는데요. 이 통계청은 고령화 영향으로 돌봄 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이 복지시설 운영업 취업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통계청에서 분야별이 아닌 직업별로 나눠서 취업자 규모를 살펴본 통계도 있었습니다. 이 3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건데 눈에 띄는 직업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음식 배달, 택배 배달도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배달원으로 전향을 하거나 투잡을 뛰는 분들도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네, 정확합니다. 상반기 배달원 45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6.2%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달원은 우편이나 택배, 음식 배달 종사자를 모두 아우르는 직업 분류인데 네. 이 코로나 이전이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10만 명이 넘게 늘어난 수준입니다. 네. 근데 뭐 사실 배달 음식이나 온라인 쇼핑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일상화됐기 때문에 이 추세가 멈추진 않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도 이 배달이 차지하는 고용 시장에서의 비중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19로 배달 업종의 규모가 커진 것도 좀 있지만요. 무엇보다 배달은 갑을 관계에서 자유롭고 또 원할 때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큽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기워커, 즉 일회성 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배달업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차량 공유 서비스의 운전자나 배달 라이너, 또 IT 업계의 개발자도 포함이 되고 특히나 MZ세대에게는 이 자신이 원할 때 일하면 되는 등 시간적 제약이 적어서 앞으로도 이런 배달직 등 긱워커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컷 이슈도 보겠습니다. 오늘 한컷 이슈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자, 23조 원이라는 숫자와 관련된 소식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바로 지난해 우리 국민이 관리비로 쓴 돈입니다. 23조 원이 관리비로 쓴 비용이라고 하면 생각보다 꽤 큰 금액이 관리비로 나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구당 평균 216만 원의 관리비를 낸 셈인데 하지만 내가 낸 아파트 관리비 과연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현행법상 100세대 이상 아파트만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소규모 아파트 입주민들은 내가 낸 관리비가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관리비 내역의 의무 공개 대상 범위가 조금 더 확대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내년 상반기 관리비 의무 공개 기준을 기존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낮추기로 한 겁니다. 이럴 때 약 42만 세대가 새로 공개 대상에 포함되는데 4% 정도가 그렇다면 증가하게 됩니다. 네. 또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아파트는 관리비 회계장부 작성과 보관 또 공개 의무도 새로 생깁니다. 네, 이렇게 기준을 낮추긴 했는데 그래도 결국은 50세대 미만의 아파트나 규모가 작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내 관리비 쓰임새를 아직은 다 알기 어려운 실정인 거죠. 네,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동안 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서 깜깜이 관리비를 부과하는 경우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보완책을 일단 마련을 했는데요. 관리비 내역에 대한 공개 의무까지는 아니지만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을 바꿔서 관리비 항목을 명시하기로 한 건데요. 내년부터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원룸 계약할 때 쓰는 서식에 이 관리비 항목을 신설해서 관리비가 과연 얼마나 부과되는지 집주인들이 미리 알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똑같이 5만 원을 써도 장바구니는 1년 전에 비해 너무나 가볍고 작년보다 조금 더 버는데도 생활비 빼고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남는 돈은 오히려 더 적어진 요즘입니다. 일한 만큼 받는 시대가 오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곽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